앞으로도 흥미로운 위성 프로젝트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것만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위성 11개를 같이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24만 과학 전문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체물리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입니다. 사실 천체물리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밤하늘을 올려다 봐야 하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밤하늘에서 움직이는 점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거는 어떤 위성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거든요. 관측 위성부터 통신 위성, 다목적 위성까지 이제 인공위성은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위성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주항공청 인공위성 부문 인공위성 임무설계 프로그램에 있는 배진곤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인공위성 임무 설계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향후에 위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꾸려서 개발을 준비할 건지 이런 일들을 담당하십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인공위성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처음 쏘아 올린 게 1990년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위성 보유국이 된다는 게 사실은 꿈 같은 얘기였잖아요. 그때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위성 강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성 강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우리나라 위성 개발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달 탐사까지 왔다고 할 수 맞아요.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은 기술을 배우는 단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위성도 수출을 하고 여러 나라의 위성 개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까지 왔는데, 우리나라의 첫 위성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별 1호였죠. 92년에 처음 네. 발사되었고요. 영국 서리대학교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고 우주 관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별 1호 위성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별 1호는 어디서 발사됐었나요? 우리나라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우리별 1호는 남미에 있는 꾸르 우주연구센터에서 유럽의 아리안 발사체를 통해서 우주에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아리안 발사체는 진짜 영국뿐만 아니라 이 유럽 우주국을 대표를 하는 발사체였는데, 아리안을 타고 우리별 1호가 발사가 됐었군요. 그러면은 그 당시 위성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됐었나요? 무게가 한 45kg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큐브 위성이라고 불리는 그 네. 작은 위성들 무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저희가 처음이었잖아요. 당시에 처음만 하더라도 이 작은 위성도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별 1호는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 자체뿐만이 아니라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인력 양성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우주 과학에 대해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우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우주 관련된 관심을 이끄는 데는 정말 성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당시에는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기뻤던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위성을 발사를 함으로써 위성 보유국이 됐잖아요. 그 당시 우리별 1호로 발사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몇 번째로 위성 보유국이 된 건가요? 22번째 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 우리별 1호는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죠? 이 영상을 촬영하는 그 지구 관측 임무하고 네. 그리고 영상 정보나 아니면 음성을 지상과 교신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사실 위성이 처음이었으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목적이라기보다는 위성을 올려놓고 만드는 기술에 집중을 했을 것 같은데, 원래 우리 기본 설계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명을 넘겨서 훨씬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설계된 임무 수명은 5년이었는데 네. 이 5년을 채우고도 추가로 임무 연장을 7년 동안 더해서 2004년까지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총 12년을 그러면 임무 수행을 한 거네요. 5년이 목표였는데 12년이었으면 첫 번째 위성부터 진짜 잘 만들기 시작하긴 했네요. 너무 잘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우리나라 위성 개발이 이제 본격화된 거는 아무래도 다목적 실용 위성이라고 하는 아리랑 시리즈부터 우리 기술로 위성을 개발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999년도에 시작된 아리랑 1호가 정밀 지구 관측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별 1호의 경우에도 지구 관측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임무를 했는데 네. 아리랑 위성은 고해상도에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당시 아리랑 1호는 독자적 설계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미국 TRW사와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위성을 개발했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이 됐었겠네요. 예, 아리랑 1호는 언제까지 임무를 수행을 했었나요? 발사된 이후에 2008년까지 임무를 어. 수행하고 운영이 됐었습니다. 사실 아리랑 위성은 광학 위성이었잖아요. 광학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상공에서 지구를 찍어야 되는데 우리 기술도 이제는 점점 발전해서 세계적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 여러 가지 위성들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리랑 시리즈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위성 개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리랑 위성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계적 해상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위성을 개발했었고, 아리랑 1호는 공동 개발을 통해 진행이 됐지만 네. 지금 최근에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 7호의 경우에는 저희 독자적으로 설계를 통해서 지금 해상도가 0.3m 급으로 카메라를 탑재해서 지금 발사를 준비하고 아리랑 1호가 1999년도에 이제 공동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벌써 아리랑 7호까지. 그러면 아리랑 2호는 언제 발사가 되었나요? 아리랑 2호는 2006년에 발사가 됐고요. 네. 당시에는 해상도 1m 그 카메라를 탑재했었습니다. 해상도 1m다 그러면은 1m 거리에 있는 물체는 우리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진 위성을 발사를 했군요.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성 개발이 정말 활발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2003년에는 우리별 위성의 후계 기종, 그 다음 기종으로 과학기술 위성 1호라는 게 발사가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별 1호에서 3호까지 네. 2000년 이전에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 관측을 위한 최초의 위성으로 발사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2009년 10년에는 과학기술 위성 2호 A와 B호를 준비를 했었죠. 나로호의 1차 발사, 2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개 모두 계획했던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두 위성 모두가 사라졌던 기억이 생생하게 났거든요. 하지만 그 시기에 오히려 큰 성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천리안 위성 1호가 정말 우리나라 위성 발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천리안 위성 1호는 기상 탑재체, 그리고 해양 관측, 그리고 통신 탑재체 세 가지 탑재체를 실은 위성이었습니다. 이 위성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그 정지 궤도에서 해양 관측을 하는 위성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7번째로 정지 궤도에서 기상 관측을 하는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정지궤도라고 하면은 적도 상공 약 36,000k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고도에서 위성이 운용이 되어야만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항상 한 곳만 하늘에 멈춰 있는 듯한 것처럼 보이는 궤도를 유지를 하는 게 바로 정지 궤도라고 하는데, 이런 고난도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정지궤도는 이전에 위성들, 보통 소위 저궤도라고 하는 위성들에 비해서 다른 기술을 확보해야 만들 수 있는 위성이기도 하고, 운영 측면에서도 한 곳에 계속 떠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교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위성들이 발사가 되었나요? 그 뒤에는 2012년에는 아리랑 3호, 네. 그리고 13년에는 나로 3차 발사를 통해서 나로 과학위성을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저는 아리랑 5호도 되게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은 아리랑 5호라는 게 아주 특별한 관측 장비가 실려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리랑 5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리랑 5호는 소위 SAR라고 하는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해서 전파를 통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밤이나 아니면 구름 낀 날, 좀 기상적으로 안 좋은 환경에도 좀 더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탑재체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리랑 5호 발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배운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리랑 5호는 발사체 업체와 그 발사장,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였는데 이 발사장과 발사체 업체 간에 분쟁이 있어서 그 위성을 다 제작하고도 2년 이상 기다린 끝에 발사가 되었었습니다. 2년이나 넘게 기다렸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제 발사가 지연이 되면서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쏠 수 있는 발사체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목표가 생겼겠네요.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게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네. 아리랑 위성 6호가 이것도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러시아의 좀 전쟁 문제로 지금 발사를 못하고 발사체를 지금 바꿔서
지금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이런 문제를 겪다 보니까 우리나라 누리호 개발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발사체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획기적인 도약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간 게 바로 달궤도. 다누리호가 달궤도에 무사히 진입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달을 돌고 있는 달궤도 위성 보유국이 되었잖아요. 2022년 8월에 발사되었는데 네. 그 다누리는 그해 12월에 가서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금방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저 태양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단순한 달 궤도 진입을 넘어서 향후 달 탐사를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달 착륙선을 위한 준비가 되면서 네. 그리고 이후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미래 달 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다누리가 보내오는 이런 달 관측 데이터는 앞으로 우주 탐사에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달 연구 음영 지역 관측이나 자기장 측정 같은 여러 가지 과학 임무들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위성 프로젝트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차세대 중력위성 2호라든가 네. 아리랑 위성 6호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 개발된 아리랑 7A호도 지금 이후 발사될 예정에 있고 정지궤도 위성도 지금 3호가 개발 중에 있고 그리고 차세대 중력위성 또 2호에서 이어서 3호, 4호, 5호가 추가로 예정돼 있고 이후에 10대가 더 발사 예정에 있습니다. 와, 우리나라도 정말 위성 강국의 면모를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확정된 것만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확정된 사업 진행 중인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네. 지금 발사된 한 대와 앞으로 올릴 10대를 합쳐서 위성 11개를 같이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사실 이 군집으로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시간 분해능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분해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군집으로 운영을 하면은 다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리랑 2호 발사부터 지금 아리랑 7호까지 그 사이에 기술 변화들이 너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리랑 2호는 우리가 광학 탑재체의 해상도가 1m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아리랑 7호에 탑재되는 광학 장비의 해상도는 얼마나 되나요? 아리랑 7호의 경우에는 해상도가 0.3m급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cm 정도 떨어진 두 물체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아리랑 7A호는 아리랑 7호의 광학 해상도 0.3m를 넘어서 적외선 해상도도 개선을 해서 발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성 개발이 점점 이루어지면서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민간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 민간 기업의 위성 개발에 있어서 참여도는 어떻게 되어 오고 있나요? 아리랑 위성 3A부터 해서 국내 산업체에서 본체, 위성 탑재체를 제한 본체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맡아서 설계나 제작을 참여를 했었고요. 아리랑 위성 7호, 7A를 포함해서 지금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부터 해서 지금 개발 중인 5호까지 그 위성들도 지금 산업체 주도를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천리안 위성 5호의 경우에도 지금 민간 업체가 공동 개발을 통해서 지금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민간 우주 기업의 참여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인데 이런 우주 개발의 새로운 동력원이 되는 게 바로 민간 기업의 참여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 기업의 참여는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다뤘던 발사체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의 개발에 있어서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정말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천리안 위성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천리안 위성 같은 경우에는 1호에서 처음 기상 탑재체 그리고 해양 탑재체 그리고 통신 탑재체를 실었었고 이것이 개선이 돼서 천리안 위성 2A호와 2B호의 기상 탑재체와 그리고 해양 탑재체와 환경 탑재체가 올라갔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2A호는 기상을 관측을 하고 2B호 같은 경우에는 해양을 관측하거나 대기를 관측을 하거나 환경 관측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같은 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천리안 3호 경우에는 그 기존 1호가 수행했던 통신 탑재체를 개성해서 재난 통신망을 제공하려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난 때 사용하는 위성 천리안 3호를 사용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네요.
기존의 통신 환경에서 네. 저희 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상 통신망으로는 재난 상황에 사용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 제공할 수 있는 재난 통신망을 3호를 통해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천리안 5호, 천리안 6호도 지금 일단 추진 중에 있는데 네. 그 사업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천리안 2A와 2B호가 있던 위성의 임무들을 승계해서 후속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성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아리랑 위성 시리즈, 천리안 위성 시리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위성을 활용하고 또 개발을 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거 외에 지금 내년부터 또 새로 시작하는 그 6G 위성 통신망을 위한 또 통신위성이 내년부터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아, 진짜 목적과 그 다음에 이용에, 사용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많은 특징을 가진 위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성 개발사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시작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발전을 이뤄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별 1호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달을 돌고 있는 다누리호까지 진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위성들이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을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위성들이 더 많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우주항공청 인공위성 부문 배진곤 선임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우주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